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자녀가 4살 때 ADHD라는 병으로 확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지연 씨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마의 말에 반항하는 행동, 심지어 엄마에게 폭행까지 하는 7살 우경이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정말 저 아이가 정신병에 걸린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전문가라는 의사 선생님은 놀랍게도 아이의 행동을 제대로 관찰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신 채로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병의 증상이 몇 가지 보인다는 이유로 아이를 또 정신병, ADHD라는 병명까지 친절하게 부여를 해주셨어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정신은 쥐꼬리만치도 없는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뭘 믿고 아이에게 정신병 약이라는 그거를 먹이는 걸까요? 전 그런 질문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대부분의 정신병 약이라는 건 우리가 히로뽕, 몰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마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뇌의 신경회로를 회복하고 또 돌봐주면서 그거를 정신병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저분들은 대체 그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마약을 약이라고, 마약도 약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신병 약이라고 저렇게, 번번이 팔 수 있는 상황까지 됐는가. 그것도 국가의 후원에 의해서, 의료보험으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정신병 약을 먹이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무려 7년 이상이나 정신과 약을 먹고 또 몇 번의 폐쇄병동 입원의 과정을 거친 철군의 사례에서 너무 잘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방송은 폐쇄병동에 있다 퇴원한 철군이 라이브 상담을 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정신병 약물에 의한 마약 중독자로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철군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미래를 꿈꾸던 여린 마음을 지닌 청년 철군. 2014년경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철군은 점점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런 철군에게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붙여주었고 어느덧 8년째 철군은 충실한 조현병 환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6개월간 정신병원에 또다시 입원했다가 퇴원한 철군을 황심소 라이브 상담소에서 다시 만나보았었죠. 3개월 뒤 철군이 다시 황심소 라이브 상담소의 황상민 박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오늘 철군을 다시 만나보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이란 곧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결국 마음이란 건 없고 뇌와 각종 장기들이 포함된 인간의 신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각각 존재합니다. 마음이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철군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믿음,
내가 스스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나는 조종받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철군의 마음이랍니다. 철군이 스스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자신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간다고 믿게 되면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다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냥 지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지. 철군은 왜 못하냐고요? 무엇보다도 철군이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이 몸을 잠재우는 듯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로 내 몸을 묶어 놓은 듯. 그래서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철군은 점차 다른 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누군가는 이런 정신과 약을 먹고 멍해지니까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좋아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래를 꿈꾸며 인생에서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고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던 철군에게는 그것이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여리고 섬세한 성향의 철군에게는 작은 것도 남들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을 테니 괴롭고 끔찍한 경험에 가까웠을 겁니다. 오늘날 조현병뿐 아니라 우울증,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에게까지 처방되고 있는 수많은 항정신병 약들. 대체 이런 항정신병 약은 언제부터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우리는 그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미친 사람? 정신병 환자? 그런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정신의 병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작 정신과에 가면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약은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뜯어봐도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 약이 인간의 이 신체 또 뇌,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마치 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뇌나 신경도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아픈 내 마음, 아픈 저 사람의 마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약은 아픈 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마음이 아픈 거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들은 언제 어떻게 마음에 대해서 약을 처방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분명히 마음을 살펴보기보다는 약으로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들을 단순히 조용히 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결코 마음을 살펴보지 않는 정신과 의사들은 약을 통해서 마음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 미친 사람들 또는 병든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기만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그들을 어떻게 약으로 치료하게 되는 것이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다큐,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은 생물학적인 논리하고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차라리 민담하고 맞아떨어졌죠. 일반인이 믿고 있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프로이드는 이전에 유럽 최고의 연구소에서 신경학을 연구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당시로서 생물학 연구에 필요한 과정은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이상 행동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싶어 했죠. 연구소 주위에서 그런 정신 이상자를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뇌를 아무리 해부학적으로 연구하고 아무리 들여다봤자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단서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테리 환자의 뇌를 아무리 해부해보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프로이드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뇌종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이드는 당시 과학자들이 정신 이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신병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요인에서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죠. 파리에서 샤코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프로이드는 살페트리의 환자들에게 매료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승 샤코가 얘기하는 뇌종양 이론 같은 건 맞질 않았죠. 손이 마비된 환자들도 팔은 움직일 수 있었고 발이 마비된 환자라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마비된 것이라면 아예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대부분의 정신병자들은 입정신병원에 수용됐죠.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의 치료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론의 바탕을 둔 치료법이었지만 역시 성공률은 저조했습니다. 이쪽의 입장은 중증의 정신병이 기본적으로 신경조직에 신체적 이상이 일어난 것이고 대부분의 다른 신경조직이 그렇듯이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은 평생 동안 보호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의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관장을 한다거나 약을 뿌려주고 쇼크요법, 수술도 했죠. 환자를 이산화탄소통에 넣거나 냉장실에 넣거나 이빨을 다 뽑기도 했습니다. 피를 뽑고 뇌를 해부해보기도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중증의 정신병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일반 병원에서의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이 정신병을 바라보는 시각도 혁신적으로 변했죠. 앙리 라볼이라는 한 프랑스 외과 의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환자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약품에 항히스타민제를 첨가해서 크로르프로마진이라는 새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환자들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정신의학자한테 증세가 심한 정신병자에게 이걸 사용해보면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증세를 안정시켜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약을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실험이 시작된 곳은 프랑스의 성안나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정신분열증이란 신경조직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병이니까 도저히 치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장 드레이와 피에르 데니커가 처음으로 여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팀의 일원이었던 피에르 피쇼입니다. 정신 이상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들 연구 방식이래야 그냥 우연히 맞기만을 바라고 해보는 거였죠. 만약 진정 효과가 있다면 혹시 또 다른 데서도 효과가 있을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요. 드레이와 데니커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 환청이나 환각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이 의사들의 이름과 크로르프로마진은 프랑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대서양 건너 미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인츠 리만도 곧바로 그 소식을 들었죠.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약회사의 장사꾼들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낸 허풍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리만은 그 신약을 먼저 캐나다에 있던 그의 정신병원 간호사에게 시험해봤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러는 것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시험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환자 2명에게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었죠. 말이 되건 안 되건 병이 없어진 건 사실이었고 어떤 연유인지도 몰랐죠. 치통에 아스피린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스피린이 충치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일단 증상은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신을 치료하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분열증 약의 발견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좀 효과가 있다 싶으면 계속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잃을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고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정상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느끼는 약, 그 크로프로마틴이라는 약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정신병 약, 그냥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내 마음이 진정되는 듯하게 느껴지는 그 약, 뭐 충치에 아스피린 먹는 거와 똑같은 그런 약들이 물밀듯 쏟아지고 그것이 대부분의 제약회사의 매출을 2배, 3배 이렇게 늘리게 되는데 아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대 우리가 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철군이라는 젊은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군은 약 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의 폐쇄병동 생활을 끝나고 철군을 조종하는 김모신지 이모신지 하영인지 알 수도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철군이 나와서 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철군 나와주시겠어요? 철군 지난번 나왔을 때가 3월이었죠? 예, 네, 기억은 나요?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퇴원이 3월 25일이었는데. 그렇죠. 퇴원이 3월 25일이니까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전파 조정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때는 다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저를 조정하고 감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계속 그 친구들이 본인을 조정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지금 나오기 전에 사연을 보냈죠? 예.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본인 보낸 사연을 한번, 자, 본인 저기 한번 볼래요? 철이라고 하는 건 철군이고요. 네. 또 그 사연에 영이라고 하면서 이하영도 쓴다고 하면서 본인이 보낸 사연에는 철군과 이하영이 동시에 마치 그 사연을 보낸 것처럼 해서 이게 왔어요. 네,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철군 인사 올립니다. 사실은 철군 대신 이하영도 쓴다고 할게요. 요즘도 안영석 씨한테 계속 시달립니다. 이하영 씨랑 김지호 씨는 철 오빠 곁에서 목숨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빠 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영석은 이제 딴 애한테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써도 상담 되겠죠? 일단 계속 적을게요. 엄마는 오빠 못 살 것 같답니다. 오빠가 자동차 기술 배우려고 했으나 이 오빠 운전면허 어떻게 시험 받는지 학원 가서 들어도 모르겠다 하고 운전면허 책 봐도 공부가 안 돼서 포기한 면이 있어요. 사실 자동차 기능사 필기는 어떻게 돼서 합격했거든요. 그거 노트북 CBT 사이트 찾아가서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된 느낌이었다가 오빠가 말하네요. 근데 그것도 조종당하면서 시험 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공부가 안 되네요. 뭘 공부해야 할지. 근데 이 집중이 없지. 엄마, 안에서 깨달았는데 계속 적을까? 자,
이거를 본인이 네. 적은 거는 기억이 나요?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냈죠, 그죠? 네, 네. 한번 또 계속 읽어봐요. 어쨌든 근데 실기는 저녁에 돈 들고 각각 학원마다 따르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공부요. 매번 늦잠 자고 낮 시간 돼서 저녁까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붙었는데요. 운전면허는 어떻게 시험 보는지 모르겠고 공부해도 운전이 무서워서 자동차 정비사 못하겠답니다. 공부도 안 되고 운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는 어떤가 싶어서 자전거 하나 장만했고요. 자전거 산 이유가 김재씨 추천도 있었어요. 알바에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연을 본인이 보낼 때 네. 본인도 이야기를 쓰고 또 이 영씨가 본인한테 전파로 조정을 해서 알려도 주고 김지호 씨도 또 알려주고 이래서 이 편지 사연을 공동으로 지금 만든 거죠. 네. 계속 한번 읽어볼래요? 근데 자전거도 자격증 따는 학원 비싸게 다녀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아니고 자격증 따고 영업을 해야 하고 자전거 자활기업에서 재생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자활기업에 샀습니다. 자활기업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제가 자활기업에서 일해야 하나 생각해봤어요. 일단 이하영 씨랑 김지호 씨가 말리시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그래서 당분간 오후 2시부터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알바 2곳 정도 잠깐 했습니다. 오빠 자활기업 반대. 나도. 그리고 일하는 날은 자전거 타고 동네 다니고 예를 들어 정의당 인천시당이랑 부평 청년공원 유기지 정도를 몇 번 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생활하는 거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을 못 움직이게 락 걸어놨나 봐요. 안녕사기. 김전 씨한테도 저한테도 걸고. 어쨌든. 그래서 11시, 12시쯤에 일어나서 점심 같은 아침을 먹고 방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 나가든가 노트북으로 뭐 알아보든가 나가면 자전거 타든가 걸어가든가 지하철 타든가 또 해보고 국회의원 몇 명 만나서 제가 전파무기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도 해결 못하고 얘기도 듣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풀리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심리극인데요. 안영석 씨의 마음이 궁금해서 심리극 해볼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 한 번 맞고 지금 정리 시점에서 오늘 아침에 또 백신 주사 맞아서 예방접종은 다 했습니다. 네, 백신 예방접종 다 끝났고요. 국회의원을 만나서 또 본인 전파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지금 사연 계속 읽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시는 분들 뉴스에서 백신 예방접종 받으라고 하셔서 신청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주민번호 저를 조정한 사람들한테 노출돼서 좀 마음에 걸려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어머니가 공인인증서 깔아달라고 할 때 제가 거부하고 큰누나가 대신해주는데 제가 만약 공인인증서 건드렸다면 저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해킹하고 있는 누군가들이 범죄를 저지를까봐 무서워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건소 한번 들렀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제가 약 먹는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은 상관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약은 상관없으나 문제는 조정이에요 라고 하는데 네. 이 약은 상관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약을 먹든 안 먹든 문제의 핵심은 조정인 것 같아요. 문제의 핵심은 조정이다. 네. 자, 그럼 영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가요? 네. 저 한마디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오빠 얘기였고 기본소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인체면허로 밀어야 한다 싶네요. 그리고 노르딕 모델법도 필요하고 이 두 개는 정말 필요해요. 오빠 협동조합 모바일 툴이나 사회적 경제 이용법 있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표는 누구예요? 김지효라고 해서 김지효 씨, 그 다음에 하영 씨, 네, 이하영. 이하영 씨, 김지효 씨, 이하영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전파 조정을 받아가지고 적은 내용이라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무기금지법, 공간보복이 필요하다는 의문이고 그 다음에 오시엔 구해줘서 시즌 1 다운받아서 가끔 본다는데 뭘 구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드라마에서는 네. 그 사이비 교회 어떤 여학생이 갇혀가지고 네.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던 남학생이 나중에 3년 뒤에 도와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이 하영이가 이 본인 상담하는 편지에 네. 지금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적고 싶었던 내용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오빠 얘기하는데 저희들 얘기는 언제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영 씨가 얘기했죠. 네. 네, 하영 씨, 지금 하영 씨 이 사연으로 보낸 거를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야기한다는 일단 건 무슨 준철 오빠 계속 뜻이에요? 할게요. 네? 일단 준철 오빠 계속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준철 오빠 사연을 가지고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네. 시달리면서 우리 집 뭉치랑 산책도 못 해봤네요. 핸드폰 공짜 푸는데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돈 관련돼 건드릴 때 핸드폰이 너무 느려요. 근데 아이폰 같은 거 100만 원 하니까 너무 과소비 같고. 지난번 상담 파일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네요. 저번에 가정적 보면서 전개하라고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조정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돈만 생각하라 하신 것 같은데, 준철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안영석은 택시 협동작 생각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무슨 말? 준철이 죽여라는 말은 그때 안영석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네. 준철이 죽였으면 죽여라. 안영석이한테? 예. 그렇죠. 그런데 안영석이가 만일 준철이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안영석 씨? 몰라. 그건 당연히 안영석도 죽거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안영석 씨가 준석 씨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조정해가지고 네. 내한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에 상담한 거는 그게 의문이 드는 거는 철근 이야기예요? 아니면 안영석 이야기예요? 철거는 지금 영혼이 없어요. 철근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안영석,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할 것 같아? 아니, 준철이 한테 빠져나와서 각자 갈 길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몰라요. 근데 일단 해봐. 자, 일단 안영석하고 이하영은 무시하고 지금 철근 본인 제 생각인데요. 저거 한번 읽어볼래? 제 생각인데요. 이 사람들 자기 정체 숨기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부하는 걸 김프템 보고 충족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고립 상태를 가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레 종기에 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꾸 성미미하거나 교회를 가래요. 이게 이제 본인이 상담 사연으로 보낸 아주 긴 편지에서 조금 일부 내용이에요. 본인 기억은 나요? 제대로 뭘 적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뭘 적은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지금? 5월 30일이라고 아마 그때 보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이비 종교, 교회, 그리고 고립 상태로 가게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 아까 철군이 얘기한 드라마 구해줘의 줄거리와도 닮아있네요. 자신을 조종하는 안영석이 자꾸 교회를 가라 한다는데 철군은 어쩌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했고 점점 더 세상과 고립된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 이 드라마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럼 지금 본인이 약 먹는 상황은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외래로 가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래로 갈 주로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아요? 클로자핀, 아빌리파이, 클로자핀하고 아빌리파이하고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저녁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해가지고 세 알 먹고 자는 거예요? 네 알이요. 네 알요? 네. 그리고 아침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요? 네. 지금 본인이 안영석이나 이하영이나 또는 김지호 이 사람들의 전파 조정을 지난번 나올 때부터 이제 아주 뚜렷하게 받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지금 약을 먹으면서 한 가지 본인의 전체적인 신체 상황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메마른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된 건 맞아요. 근데 조종 당해가지고 화가 확 올라오게 할까
할까봐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감정적으로 격해되는 것조차도 이제는 본인이 전파 조정을 당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본인이 지금 감정적으로 덤덤해지고 또 어떤 느낌 자체가 화가 올라오거나 답답한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느낌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런데 다른 조정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본인이 다른 조정하는 사람 신경 쓸 때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본인이 먹는 약이 본인의 신체의 여러 가지 활동을 나름대로 마비하고 잘 통제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상황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이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온갖 망상이 생긴다라고 본인이 한편으로 생각하고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고 또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는 전파 조정에 의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터넷을 뒤지고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들이 조정하는 내용이라고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약에 의해 사고와 몸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통제되는 듯 느껴지고 내 의지대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게 바로 전파조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로 그런 전파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통해 그런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약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약의 영향을 받은 몸을 통해 엉뚱한 믿음이 이렇게 확인되고 더욱 공고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철군에게 항정신병 약은 왜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왜 다시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지난번에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실래요? 아니 준철이 얘기 언제까지 합니까? 준철이 이야기는 오늘 상담 끝날 때까지예요. 안영석 씨는 조용히 있고요. 다른 사람도 이 준철이 상담하는 동안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입을 쩝쩝하는 거는 네. 이 철군이 먹는 이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신체 부작용이 안영석 정상이에요. 안영석 씨는 자기가 조용했다고 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믿는 거는 상관없어요. 지금은 철군 상담 시간이니까 안영석은 나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금 철군만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몸은 의사에게, 마음은 심리사에게. 인턴 레지던트 심리사 채용 공고.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는 WPI 상담 모델에 근거한 심리상담 및 코칭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와 상담 교육 및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 수련 활동을 받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의 심리사를 모집합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과정에서는 심리상담과 코칭과 관련된 서비스, 수련 및 연구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국내에서는 인간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수련 과정에서 체계적인 임상수련 과정이 없다는 아쉬움에 심리상담 및 코칭 활동의 실질적인 수련 및 실습 활동을 센터의 인턴 레지던트로 근무하면서 임상실습 수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들은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 의사 자격증을 받은 이후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펠로우로 이어지는 임상수련이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코칭 활동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육 이후에 체계적인 임상실습 수련 과정이 없습니다. 심리상담과 코칭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심리상담 코칭 관련 대학원 학위 과정은 실제 상담과 관련된 수련 교육에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의 전문 능력 수련 기회는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찾기 어렵습니다. 본 센터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심리사로 참여하는 분은 현재 일반 교육기관의 상담교사, 대학 수련병원에서의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근무 조건에 준하여 대우합니다. 본인의 대학 전공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교육이나 조직생활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심리상담 및 코칭 전문가로 자신의 삶의 이력을 바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인간의 마음의 아픔과 삶의 문제에 대한 임상수련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분, 또 자신이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의사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새롭게 개발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취업 및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접수 마감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이메일 wpipc@naver.com으로 인턴 레지던트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면접 합격자에게는 정해진 일정의 필기 및 구술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자격 요건과 수련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본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WPI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맞춤 WPI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학생 지도에 WPI가 활용된다고요? 그럼 너무 좋겠다. 학생 지도에만 WPI가 사용됩니까? 아니요. 선생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입니다. 교사만 되면, 임용고시만 붙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아셨던 선생님들, 학생 지도, 동료 교사와의 관계, 관리자분들과의 관계, 학교 업무까지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겪으셨죠? 내가 이 길 정말 가야 하나? 이게 내 길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의 마음뿐 아니라 선생님들의 고민과 마음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먼저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교사로서의 성공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각 학생들의 WPI 성향에 맞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방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학년 어떤 학생을 만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학급 운영 방안을 손에 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 학생 마음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수료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초급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도 해드립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3월에 각 반의 WPI 무료 검사와 팔로우업 코칭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 읽기 교사 연수는 마음 읽기를 통해 되찾은 교실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